자, 아이만 혼자 내린 채 엄마를 태우고 떠난 이른바 240번 버스 사건. 인터넷에선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240번 버스에선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영길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며칠간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위를 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이 지난 월요일 11일 날 이제 처음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240번 버스의 한 탑승객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온라인 게시판 즉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 민원 게시판에 이 사건을 처음 이제 올리면서 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잘 알려진 바대로 승객으로 이제 분비는 240번 버스에서 아주 어려 보이는 아이가 혼자 이렇게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늦게 이를 이제 안 어머니가 버스 기사 분에게 고함을 치면서 또는 예. 욕설까지 하면서 버스를 세워달라 그랬지만 버스의 기사분은 그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정류장에 가서야 이제 어머니를 내려줬다라고 이제 그 글을 올리신 분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식이 올려지자마자 각종 블로그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언론사에서 이것을 이제 인터넷 언론사죠. 이것을 첫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언론사도 이것을 받아서 이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좀 버스 기사가 비난을 받다가 이게 엄마에게 옮겨가기도 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처음에 올렸던 글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일단 그 보셨습니까? 버스 이제 승객이 서울시 게시판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게시판의 내용 자체는 아주 버스 기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애를 유기했고 그 유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 엄마의 어떤 요구를 갖다가 묵살하고 계속 버스를 달린 그런 아주 파렴치한 버스 기사로 묘사가 되었죠. 그런데 CCTV가 공개되면서부터 아이가 내린 장면, 그리고 엄마가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내린 것은 10초 정도 문이 열린 상태였거든요. 그래 엄마가 충분히 따라서 내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엄마가 딸이 따라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뭐 스마트폰을 보든지 아이를 좀 돌보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에는 맘충이다, 엄마 뭐 벌레다,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이 있어서 버스 기사에 대한 비난이 엄마한테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다가 사실은 지금 저 내용을 사실공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이의 엄마와 버스 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버스에 타고 난 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세를 하고 대중이 가세하면서 계속 이 사실관계가 좀 변곡이 되고 또 마지막에서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좀 잘못 알았다. 그 당시에 뭐 아이의 나이도 몰랐고 상황 자체도 정확히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본인의 어떤 게시판에 처음 버스 승객이 올린 글 자체가 이렇게 일파만파 되면서 나라를 흔들어 놓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어떤 대중 심리에서 SNS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편향된 그런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을 한쪽 방향으로 진실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저 내용이 처음에 게시판에 올라와서 처음 문제될 때 저는 봤는데 이게 과연 이 정도까지 언론에 보도가 될 내용이냐. 물론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헤어져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맺었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만나는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는 이런 SNS 글들이 얼마나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또 피해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이번에 버스 기사가 딸을 통해서 SNS에 뭐 딸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만 나오면서 이제 사실관계에 근접하게 됐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은 굉장히 뭐 잘못되긴 했지만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저도 저 사건이 처음 알려질 때 그때는 240번 버스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커뮤니티를 하는데 건대 버스 기사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댓글들을 쭉 보니까 나도 거기 있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대체로 다 버스 기사에 대한 욕설과 상당히 좀 심한 비난이 있었는데 한두 개 정도 문장에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근데 그 빈도가 0.0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이 심리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전통적 미디어에서의 어떤 시청자들의 어떤 문화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익명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어떤 소셜 네트워크의 또 세계가 있습니다.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편하게요. 이럴 때 이제 자신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느냐면 어떤 부당한 어떤 대우나 어떤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떤 인식을 느꼈을 때 예.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은 그것에 희생양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 피해자가 누군지를 굉장히 이분법적 시각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밝히고 그것에 어떤 사실과 관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것이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가열성이 굉장히 높은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도 쉽게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굉장히 명확합니다. 스토리가. 그것이 굉장히 또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보통 선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정적 보도로 나아가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패턴들을 그대로 따르는데 사회적 약자로 인식된 어떤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를 명시를 하면서 그것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립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의해 포착이 되고 이제 기사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동안 이렇게 묻혀 있더라도 나중에 공권력, 오소리티들이 다시 이것을 이제 진상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CCTV가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통합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실제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죠. 몇 년 전에도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의 문화냐? 저는 그렇게 꼭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미디어 문화, 예. 이제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어떤 연결 지점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희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최초 논란이 됐을 때 대부분의 언론들도 다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란이다라고 보도를 함으로써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버리고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다시 보도를 하고 또 다음날 보도를 하고 하지만 이런 언론의 행태가 저도 질문하기 불편한데 이런 언론의 지금 행태가 논란이 됐을 때 그 논란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보도를 하는 지금의 이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근데 이번에 일단 뭐 버스 240번 버스 기사와 관련된 사건이 언론에도 많은 교훈을 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는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40번 버스를 대하는 언론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물론 저 게시판에 있는 글 자체를 보도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게시판을 원칙적으로는요. 이제 언론에 있어서는 어떤 진실한 사실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논란만 보도할 게 아니고 저것은 실질적으로 취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 기사의 어떤 변명도 다 들어보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언론의 입장을 말하고 그거에서 방송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 자체가 게시판에 들어온 걸 자체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면 국민의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저것이 사실인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은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논란 자체,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언론이 게시판의 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를 좀 약간 비난하는 형식으로 언론이 기사를 쓴다랄지 방송을 하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론은 지금 어떤 뭐 기자를 하시고 뭐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사를 쓰면서 그에 관련된 사람부터 뭐 고소도 당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뭐 신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법의 규정은 그래요. 진실한 사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진실한 사실을 언론이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취재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진실인 것인 줄 알고 보도를 했다면 면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 언론 보도의 특성이 이제 속도감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경우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좀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최초 제보자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좀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운전기사는 또 어떤지. 일단 말씀해 뭐 최초 제보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 자체가요. 만약에 굉장히 과장됐고 사실과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버스 기사를 좀 비난하는 투의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이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다 할지라도요. 그걸 외부에 표출을 하게 되고 SNS에서 표출을 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요소나 모욕적인 요소가 있으면 예.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진실한 사실을 알렸는데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정말 허위 사실이면 또 더 큰 처벌을 받아요. 예. 형법상 처벌도 있고 SNS를 통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초 유포한 사람이 내용 자체가 만약에 굉장히 좀 특히 과장됐다랄지 아니면 본인이 공공을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 사실을 보면 처벌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고의성이 없었고 나는 어떤 이걸 좀 알리고 싶었고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하면 또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꼭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다른 SNS에서 유포한 것과는 좀 약간 상황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익적 제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살펴봐야 하고요. 버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또 법적 자문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버스 기사분은 남성이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여성이셨고 그래서 최초로 커뮤니티에 올라갔던 게 또 여성 커뮤니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 그 당시에 이제 알려졌을 때는 여자였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또 여혐이다. 이런 요즘 사실 여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애초에 이제 이게 올라간 커뮤니티가 여혐 커뮤니티라고 저도 예.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혐오 발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확대가 되면 좀 이제 더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보통 여성,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 예. 이런 분들이 나올 때 이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들을 이제 옹호를 하면서 상대편, 즉 남성이 되겠거나 좀 더 이제 강자 입장에서 또 그들 혐오를 하는 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 차원에서 이번 논의를 이제 볼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자면은 좀 다른 문제로 이제 저는 이제 확산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최선당 임산부 사건 예.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당시에 또 국물녀 사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것이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어떤 보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여론화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회 문제화되는지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점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 혐오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쉽게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라도 어떤 혐오적인 어떠한 이슈적인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어떤 성향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그리고 취재 아이템으로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좀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영길 한국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